안녕하세요. 아드님문사회 아카데미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셰익스피어 음모론에 관한 것입니다. 제니 조엘 라벨라가 1999년에 그 엔지니어링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셰익스피어 음모론이 이제 학계에서 그 상당 부분 그 이론으로 도출화되었는데, 실제로 그 셰익스피어가 진짜 이 작가인가 아니면은 셰익스피어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썼는가에 대한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일종의 그 반박성의 논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셰익스피어가 아닌 누군가에서 이제 작품 활동이 전개되었다. 뭐 이런 사실은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 아마 TV에서도 어딘가에서 한 번쯤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하나의 전체적인 그 종합적인 성격의 논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이 라벨라 교수가 그 음모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PPT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저작 논란, 즉 이제 셰익스피어가 진짜 자신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논란은 지난 200년 동안에 그 상당한 그 수준으로 이렇게 이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 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그 셰익스피어의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했다라는 주장이 소위 그 음모론의 핵심이 되는데요. 그 근거로는 그 이 셰익스피어의 원래 우리가 알려진 고향은 이제 스트래턴 어번이라는 곳인데, 그것 스트래포드 출신의 셰익스피어에 관한 정보가 실제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부족한 정보 속에서 바라보면 그 스트래포드 셰익스피어는 이제 그만한 그 이 셰익스피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데서 이제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셰익스피어에 대해서요 거의 알려진 게 이제 없습니다. 아마 이제 그 출생 기록은 1564년에 태어났다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 세례를 받은 기록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1616년에 셰익스피어가 죽었다라는 기록 정도가 좀 남아 있고, 일부는 그 셰익스피어 아버지는 이제 가축 가공업을 통해 가서 좀 상당한 부를 누려서 이제 아마 중산층 정도의 가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1577년부터는 그 셰익스피어의 집안 자체에 이제 가업이 이제 기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2년 전에 그 11세, 11세 때 셰익스피어가 그래머 스쿨, 우리말로는 아마 문법학교라고 되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문법학교에 입학을 했었는데 2년 전에. 그런데 한 2년 정도 학교를 다니고 이제 학교마저 중단해야 됐고요. 또 18세 때인 1582년에는 8살 연상인 앤 하소웨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그 1583년도에 수잔나라는 그 첫 번째 장녀를 이제 낳게 되고요. 그리고는 그 뒤 2년 뒤인 1585년도에는 햄릿과 주디스 쌍둥이를 이제 출생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햄릿이라는 작품 아시고 계실 텐데, 그 햄릿의 그 이름이 바로 햄릿이라는 그 장남의 이름을 이제 본딴 거다라는 설도 있는데, 근데 햄릿은 이제 얼마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앤 하소웨랑 아마 그 추정컨대 별로 연상인데다가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 이후로 고향을 떠나서 7, 8년간을 떠돌아다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7, 8년 동안의 행적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뒤인 1590년대 초에 런던에 갑자기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 셰익스피어가 그 연극을 그 쓰고 또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또 연출로도 활동하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약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셰익스피어가 알고 있는 우리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이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부족한데, 그런 정보 속에서 부재한 것 중에 특히 능력이 이제 셰익스피어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그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그 능력이 부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셰익스피어가 그래머 스쿨 문법학교밖에는 다니지 않았다. 그것도 다 다닌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반론으로 라벨러 교수는 그 문법학교는 그 현대로 의미하자면은 고전 문학을 전공하는 아마 대학생, 학사 정도에 해당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뭐 그렇게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문법학교에서는 라틴어가 필수였기 때문에요. 그 라틴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예전에는 이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아마 셰익스피어는 충분히 라틴어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됐을 거다. 그러므로 능력이 부재했다는 가설을 가지고 셰익스피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더 과장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라벨라 교수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또 그 능력이 부재한 두 번째 가설로 얘기되는 거는 그 경험이 그 실제로 이 셰익스피어가 있었겠느냐라는 건데요. 즉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 속을 보면 다양한 직업군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선원도 나오고요, 군인도 나오고, 천문학자도 나오고, 또 변호사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뭐 기타 의사도 나오고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즉 내 스스로가 경험을 해봤어야 되는데 셰익스피어가 진짜 그렇게 자세하게 선원들의 삶을 다룰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경험이 뛰어났겠느냐라는 그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라벨라 교수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요. 그 이 극장이나 무대 공연이나 플롯이라든가 또 등장인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그렇게 37편에 달하는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를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그 실제로 배우이면서 극작가이면서 제작자이고 연출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셰익스피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가 진짜 셰익스피어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예로는 이제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만약에 다른 가공의 다른 누군가였다면 그 당시 시대에도 좀 의심이 됐어야 되고 또 셰익스피어가 죽고 나서도 200년간 누구도 그 셰익스피어가 진짜 가짜라는 거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입증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음모를 제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라벨라 교수는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벨라 교수는 그 이 저작 논란의 그 진위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전개됐고 또 가설은 어떤 거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작품 구입서를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은 그 셰익스피어가 다른 작가의 작품을 구입을 해서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손질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작품 구입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커널 조셉 C 하트라는 뭐 아마 뭐 계급이 뭐 대령쯤 되나 보죠. 뭐 그런 분이 1848년에 The Romance of Yachting이라는 그 어떤 그 글을 쓰는데요. 이 책을 쓰는데 이 책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구입을 해서 아마 이제 손을 좀 봐서 조금 더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반론으로요. 그 라벨라 교수는 그 플루타크와 같은 고전 작가들도 있을 거고 또 토마스 라츠와 같은 그 동시대의 작가들도 있었는데 그런 작가들에서 나타나는 특이점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셰익스피어는 그런 작가들의 그 이 플롯이나 또는 방법론 같은 거를 많이 차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면은 꼭 다른 사람의 작품 구입했다기보다는 뭐 셰익스피어 자신의 창작이 맞다. 즉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원래 기본적으로 차용을 기초로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뭐 이러한 다른 사람의 작품 구입설은 조금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라벨라 교수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원저작자설에 대한 그 일종의 음모론으로 제기되는 게 아마도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 실제의 저작자이다라는 주장인데요. 그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 1561년에 태어나서 1626년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죽으니까요. 거의 비슷하죠, 시기가 연대적으로. 또 이 사람은 정치인이었고 또 연설가였고 또 문학가였으며 동시에 그 제임스 1세 국왕 시절에 대법관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프란시스 베이컨이 더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군과도 조금 더 많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래포드 출신의 셰익스피어보다는 베이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논란은 이제 베이컨설의 주장은 19세기에 가장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윌리엄 헨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제기를 했고, 이 사람의 주장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에 셰익스피어의 다양한 작품에 걸맞는 학식이라든가 또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베이컨이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 베이컨이 진짜 셰익스피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 스미스는 뭘 주장했냐면 동일어의 사용,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베이컨이 쓴 저작물하고 셰익스피어 작품들 속에 나오는 어휘들을 비교해 봤더니 상당한 부분에서 어휘가 일치하고 있더라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주장을 가지고 그 베이컨설을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라벨라 교수는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이 이 실제로 같은 사람이다라면은, 근데 우리가 문학 작품으로서의 셰익스피어의 드라마하고 그 다음에 베이컨이 쓴 철학 논리 또는 정치적인 여러 입장하고를 비교해 놓고 보면 실제로는 이게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라 그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휘 사용에 있어서도 보면, 그러면 이 베이컨과 셰익스피어만 어휘를 썼어야 되는데, 그런데 동시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비슷한 어휘들을 많이 사용하는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좀 과도하다라고 이제 라벨라 교수는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 베이컨의 원조작서를 주장한 사람으로는 이그네시아 도널리라는 미국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이 미국 변호사는 암호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암호가요, 셰익스피어 작품들 속에 이렇게 글들을 다 분석해서 암호처럼 분석을 했더니,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프란시스 베이컨이 실제로 원작자다는 것이 이제 암호로 이렇게 그 안에 적시가 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또 암호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베이컨이요, 엘리자베스 시대의 모든 드라마, 이게 이제 대략 한 800편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또 그와 동시에 몽테뉴의 수필, 이거는 이제 몽테뉴의 수필은 브로루스였죠. 이런 것마저도 암호 분석을 통해서 해봤더니 베이컨이 모두 다 썼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 더널리라는 미국 변호사는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일정 부분 뭐 비슷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라벨라 교수는 그렇다면은 그런 작품 활동과 정치 활동을 동시에 할 만큼 베이컨이 그렇게 시간이 많았겠느냐.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이 드라마 800편하고 몽테뉴 수필하고 뭐 그 안에는 물론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도 있겠지만 이런 걸 어떻게 다 쓰고 또 그러면서 대법관도 하고 정치적인 역할도 하고 연설도 하고 뭐 이럴 수 있겠느냐. 이거는 과하다라고 이제 라벨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암호학을 통해서 작품을 분석하는 거는요, 실제로 이제 이게 발표되고 나서 상당한 인기를 이제 끌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디트로이트 출신의 한 의사는요, 어떤 주장을 또 했냐면 베이컨이 셰익스피어 전체 작품을 썼을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이었다라는 주장까지 이제 확대를 합니다. 즉 셰익스피어 작품을 잘 보면은 베이컨이 썼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또 동시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이었다라는 주장까지도 이제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뭐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베이컨의 이제 이런 암호는 아니지만은 베이컨이 주장한 그러한 이 베이컨 저작설의 경우에 보면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냐면 돈키호테라는 작품 아시죠? 세르반테스의.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판본이 있습니다. 또 이 19세기에 미국의 에드가 알란 포우라 그래서 시인이면서 단편 작가를 역임했던 단편 작가로서 활동했던 포우의 작품 중에서 The Raven이라는 갈까마귀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도 이제 이 베이컨이 실제로는 다 쓴 것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그 암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퍼져나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암호 전문가들은요, 이런 적용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살펴봤더니 절차상 문제가 많아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런 암호를 통한 베이컨 원조 작설은 이제 좀 맞지 않는다라고 불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베이컨이 이제 실제 셰익스피어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 뒤로 또 나온 주장한 것들은 공동 작업설이 나옵니다. 즉, 셰익스피어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셰익스피어가 혼자서 작품을 다 쓴 것이 아니라요, 다른 누군가의 어떤 큰 집단들이 모여서 아마 집단 작업을 한 것이다. 뭐 그거에 대한 걸로는 이제 델리아 베이컨이라는, 뭐 베이컨의 이름은 같지만 이분은 뭐 베이컨 주장을 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 델리아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1857년에 월터 롤리경이 이 사람이 주도해서 일종의 공동팀을 만들었고, 그 공동팀에 의해서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전 작품이 탄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롤리경은 1550년에서 1618년경에 죽은 걸로 대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연대는 비슷하죠. 뭐 이분이 이제 아마 이 공동팀을 만들고, 그래서 공동팀에서 이제 작품을 썼다라는 공동 작업서를 주장을 했는데요. 이 라벨라 교수는 조금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년 뒤에 이 델리아 베이컨은 심각한 정신 이상으로 사망했다라고 논문에 적시를 합니다. 이 말은 이 주장이 좀 정신 이상이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이 공동작업설은 그 외에도 또 나오는데, 사무엘 쇼엔바움이라는 사람이요, 1930년대에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쇼엔바움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제사, 그러니까 영어로는 위트, 그러니까 WIT에다가 S 붙여서 위트는 이제 뭐 똑똑한 사람들을 얘기할 텐데요. 이런 제사들의 비밀 조직에 의해서 이제 이 공동팀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들에 의해서 셰익스피어 작품이 탄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비밀 조직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엘리자베스 시대에, 여왕 시대에요, 무수한 궁정 대신이 있었을 겁니다. 이분들도 다 학식이 어느 정도 됐겠죠. 또 아주 많은 대신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극작가들도 또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예수회 출신의 비밀 결사단이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집단들이 결합이 돼서 일종의 일종의 비밀 조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 비밀 조직 속에서 탄생을 했다라고 이제 쇼엔바움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셰익스피어는 이제 문맹이다.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시키는 쪽으로 이제 제외를 시켰을 거다. 그 비밀 조직 내에서요. 아니면 아마도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빈약한 역할만을 부여해서 실제로 셰익스피어가 참여했다면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쇼엔바움이 1930년대에 이제 공동 작업서를 주장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작업설이 조금 이제 수그러들면서 최근에는 에드워드 드비어라는 이 옥스퍼드 백작인데, 이분은 이제 17대 백작입니다. 옥스퍼드 백작이 에드워드 드비어가 셰익스피어의 진짜 배우에 감춰진 인물이다라는 주장이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1920년에 최초로 나타나는데, 토마스 룬이라는 사람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모든 작품들을 이렇게 특징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9가지의 특징이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에 대한 열정,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데 보시거나, 뭐 베로나의 도신사라든가 베니스의 상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베니스와 이탈리아 관련된 주제들이 많죠. 그래서 셰익스피어 전 작품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이탈리아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또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보면 또 음악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9가지 특징들을 이제 이렇게 루니는 끄집어내 가지고는 그 9가지 특징이 실제로 드비어 백작의 일상하고요, 아주 많이 들어맞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마도 셰익스피어의 원저작은 드비어 백작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이 루니의 주장은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좀 스스로가 모순점을 얘기하는데요. 1604년에 이 드비어 백작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이긴 하다. 왜냐하면은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게 The Tempest라고 태풍이라는 작품이 1611년에 이제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루니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런데 이 템페스트는 실제로 아주 졸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졸작을 쓸 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다른 사람 작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뭐냐면은 그 느비어 백작이 그 셰익스피어의 원 저작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실증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이 루니는 또 뭘 했냐면은 그 드비어 백작의 그 시들을 모아가지고 시집을 발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집을 봐라. 이 시집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그 문체랑 얼마나 많이 비슷하느냐라고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루니가 발표한 그 에드워드 드비어의 그 시집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일부 시는 그 사람 것이 아니고요. 또 일부 시의 경우에는 존 와일리와 또 월터 월리의 그 작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엉망으로 그냥 갖다가 꿰어 맞추기 식으로 만든 거다라고 라벨라 교수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드비어 백작이다라는 주장하는 사람으로는 그 펄시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좀 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강령술이라 그래서 이제 유령을 불러내는 거죠. 그 유령을 불러내가지고 그 속에 이제 옥스퍼드는 아까 드비어경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컨, 아까 프란시스 베이컨 있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이 세 사람을 강령술을 통해서 불러내가지고는 자기가 대화를 나누어 봤답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보면은 이 유령들이요. 이 진짜 작가는 누구냐면 그 드비어가 맞다라고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펄시 앨런이라는 사람은 이 강령술 속에서 이 파악을 해봤더니 이 셰익스피어의 진짜 저작자는 에드워드 드비어라는 옥스퍼드 백작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좀 황당한 주장이 되겠죠.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이 드비어 백작의 그 이 저작서를 주장했냐면 찰튼 어그번하고 도로시라는 요 두 부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부부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그번 이제 부부죠. 이제 이 어그번이라는 사람은 그 찰턴이라는 사람은 그 미국 변호사인데요. 거의 1300페이지에 달하는 책에서요. 어마어마한 책을 썼죠. 이 책에서 셰익스피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육받지 못한 글도 모르는 평범한 남들한테 그 알려지지도 않은 그러한 시골뜨기라고 이제 묘사를 해놓았던 거죠. 즉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드비어가 맞다라고 하면서 그 실증적인 예 중에 하나로 As You Like It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아마 그 뜻대로 하세요로 번역해놨는데 거기에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로잘린드의 대사를 인용을 합니다. 메나 에이프, 그러니까 남자들은 4월에 when they woo, 그러니까 우는 이제 구애하다, 구원하다 뭐 이런 뜻이 될 텐데요. 자기들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4월에 남자들이 하게 되고요. 그런데 December they wed, 이제 이 결혼을 할 때에는 이제 12월이 된다. 이 말은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12월이 될 때 직접 결혼할 때에는 사랑이 겨울처럼 이렇게 12월처럼 시들어버린다라는 대사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요. 이 드비어 백작은 4월 달에 태어났고요. 또 어렸을 때 구애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12월에 결혼을 했는데 이때는 사랑이 식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옥스퍼드 백작의 그 일생을 거론하면서요. 따라서 로잘린드의 대사가 바로 옥스퍼드 백작의 일생하고 거의 일치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셰익스피어가 원래 저작자는 이제 그 드비어 백작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런 이 두 부부는요, 그 자식이 또 좀 우스운 얘기죠. 1884년에 The Mysterious William Shakespeare라 그래서 아주 신비스러운 이상한 셰익스피어, The Myth and the Reality, 신화와 실제라는 책을 또 아들이 출간을 하는데 이것도 900쪽에 달합니다. 아버지는 1300쪽,
그 다음에 아들은 900쪽에 달하는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했고, 그런데 이 최근에는 또 3세, 그러니까 이 즉 손자죠. 손자가 또 비슷한 책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벨라 경은 참 웃긴 사람들로 좀 이게 이분들이 허풍을 떠는 게 가문의 전통 아닐까요? 라는 식으로 이제 그 논문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원저작자설로 주장을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그 찰스 챔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LA 타임즈의 그 아트 에디터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예술 분야의 편집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자기가 그 LA 타임즈에다가 글을 쓰면서요, 뭐라고 해놨냐면 드비어라고는 명시는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지만은 셰익스피어가 진짜 누구인가라는 그런 논쟁이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식으로 글을 갖다가 이제 꿰어 맞추면서 드비어 백작이라는 원저작자설을 이제 또다시 좀 부추기는 역할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역시 라벨라는 다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주장, 의미 없는 주장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로 이제 에드워드 그 드비어 백작 외에도요, 이제 윌리엄 스탠리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스탠리는 그 이 더비 백작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6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의 이 이니셜을 보시면 윌리엄 셰익스피어하고 윌리엄 스탠리니까 이니셜이 같다. 또 이 사람은 백작이고, 또 이 사람의 전기를 일부 조금 살펴보면은 드라마, 셰익스피어 드라마에 보면 궁정 예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절이요. 그러니까 궁정이라면 이제 왕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그 문화가 될 텐데, 당연히 백작이니까 이런 예절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셰익스피어랑 또 근접해 있고, 또 이 사망한 것도 아까 저 그 누구였나요? 이 아까 아까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그 토마스 루니가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이 이제 드비어 백작은 1604년에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뭐 셰익스피어가 이 드비어 백작이 실제로는 템페스트라는 1611년의 작품을 템페스트를 셰익스피어 이 드비어 백작이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스탠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 더비 백작은 1640년에 사망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 드비어 백작이 아니라 이 더비 백작인 윌리엄 스탠리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이제 있다고 그럽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는요, 또 이 로저 매너즈라는 사람이 그 원저작자이다. 이 사람은 러틀랜드 6대 백작인데요. 또 이 러틀랜드 백작이 실제로 보면 그 삶도 이 셰익스피어 작품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 그 모습들하고 비슷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셰익스피어에 관련돼서 좀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또 크리스토퍼 말로우 설도 또 있습니다. 이 말로우 설은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도 많이 제시가 되는데요. 말로우는 1564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564년이니까 셰익스피어랑 같은 해에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유대에 태어났고, 말로우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혹시 들어보신 것 중에 탬버레인 더 그레이시라 그래서 탬버레인 대왕이라는 작품하고, 아마 닥터 파우스트 박사, 닥터 파우스트의 비극이라는 그런 작품을 써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극작가로서 이 마을로가 아마도 원작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라벨라 교수의 말인데, 왜냐하면은 마을로우는 1593년에 이제 술집에서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칼에 찔려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셰익스피어가 그 뒤에, 셰익스피어는 1590년대하고 1600년대 초반에 상당한 많은 작품들, 거의 전 작품이 다 이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1593년에 죽은 거는 그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말로우는 실제로 1593년에 죽은 게 아니다. 사망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그 이 북부 이탈리아로 이제 피신해 가서 숨어버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래 극작을 해서 다 써서 이걸 본국인 영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공연했던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해무맹랑한,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그냥 뭐 자기들 수준에서 꿰어 맞추기식인 거로 이제 라벨라 교수는 평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80년대 이후로는 페미니스트가 이제 상당히 많이 그 문학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 페미니즘의 그 계열의 그 이 학자들의 경우에는 그 이 셰익스피어가 당대의 셰익스피어가 당대의 그 이 군주로는 퀸 엘리자베스 1세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셰익스피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펜버크 백작 부인이다라는 설도 있고 또 러틀랜드 백작 부인이다라는 설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메리 퀸 있죠. 메리 여왕도 이라는 설도 있고 더 나아가지고는 앤 워틀리라는 그 수녀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 수녀는 실제로 뭐 기록도 없답니다. 실존 여부도 확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관점에서는 또 여성이라는 주장까지 이제 피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나씩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라벨라 교수는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결론으로는 이제 음모론은 다 쓸모없는 짓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맥베스의 그 오막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그 대사를 인용합니다. A tale told by an idiot. 그러니까 이야기, 즉 이디어트, 백치, 바보에 의해서 말해진, 즉 바보가 말한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 Full of science and fury. 사이언스하고 음향과 또 소리죠. 그리고 fury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이 이야기는 signifying nothing. 아무것도 알려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즉 아무 공허하다. 그러니까 소리만 요란하고 분노만 가득 차 있는 거지. 이건 백치가 말한 것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맥베스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이런 셰익스피어의 그 음모론을 이제 일축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의 경우는 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한두 개 정도 아시거나 또는 뭐 보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고 좀 더 아시는 분들은 뭐 실제로 연극도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셰익스피어가 진짜냐 아니냐라는 거는 우리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 셰익스피어 학계에서는 여전히 뭐냐면 이런 음모론에 대한 것들을 뭐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쓸모없는 짓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다른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자기는 그 순간에 셰익스피어 학계의 대가가 되죠. 그러면서 모든 셰익스피어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 또 연극 분야들, 뭐 또 예술 분야들 이런 모든 분야의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요. 그 뒤집어 엎는 1등 공신이 되죠, 내가. 그래서 이런 음모론을 끊임없이 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오늘 그 주제가 좀 재미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뭐 참고하시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은 알아두셔도 그냥 뭐 이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아든 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그 셰익스피어 음모론은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좀 더 다른 또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릴 수